해당 책의 저자 혹은 역자를 모셔서 책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책에서는 미처 실지 못했던 아까운 이야기들까지 함께 들어보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과학 교양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엔리코 페르미, 모든 것을 알았던 마지막 사람을 번역하신 번역가 김희봉 선생님을 모시고 엔리코 페르미라는 사람의 과학적 업적과 그의 인간적인 삶의 순간들을 둘러보고요. 그리고 쉽지 않은 과학 전문 번역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김희봉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봉입니다.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고, 번역가 이전에 과학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좋아하고 독자들에게 권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과학책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시작한 지는 뭐 20년, 30년까지는 안 됐지만 20년 훌쩍 넘었는데, 번역한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권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 그 경력 가진 사람은 200건 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좀 독자들이 기억할 만한 책이라면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사회적 원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저 사회적 원자 재밌게 읽었는데요. 선생님이셨군요. 네. 네.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엘리코 페르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크게 1부와 2부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건데요. 오늘 모신 분이 이제 과학 전문 번역가님이시라서요. 1부에서는 일단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 엘리코 페르미라는 사람의 삶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을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2부에서는 쉽지 않은 그 과학 전문 번역가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과학 전문 번역과 과학에 대한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질문도 많이 올려주세요. 질문이 올라오는 대로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선생님한테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부, 엘리코 페르미 모든 것을 알았던 마지막 사람인데요. 이거 사실 제목이 되게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이란 수식어를 붙이려면 정말 전무후무한 천재에게나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페르미가 모든 걸 다 알았나요? 예. 우선 그 전무후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뒤로는 없었다. 그럼 예. 후무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전무한 사람이겠네요. 네, 그러면. 네. 이 사람 뒤로는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 때 물리학의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지식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때까지는 페르미 정도 천재면 물리학을 뭐 다 알았다고 할 정도로 오만 잡것을 다 정통할 수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도저히 불가능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왜 그 전 시대까지가 하더라면요, 막 수학자가 막 물리학도 하고, 뭐 생물학 하시는 분이 지질학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잖아요. 그게 가능하던 시기였던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지식은 물론 인류 역사가 지금 늘어나면서 하면서 점점 쌓이고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한 건데, 일단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뭐 예술도 잘하고 네.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일단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건 제끼고 모든 지식 분야를 다 커버했다. 이건 이제 옛날에는 다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모든 지식을 다 집대성해서 1000년 동안 그냥 군림했었고, 그 뒤에 그걸 극복한다고 나온 사람들, 데카르트, 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은 그 자신이 그냥 과학자고 최고의 수학자였죠.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철학자리보다 과학자고, 과학자 이전에 수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페르미는 이 다빈치처럼 뭐 예술적 재능이라는 것들은 많지 않았고, 사실 이 책에서 보면은 그 인문학적 지식 같은 거는 크게 많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모든 것을 알았던 마지막 사람이라는 이 수가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서둘러 이거를 말씀드리면 물리학 한정입니다.
물리학 감정이요. 네네. 물리학이라면 모든 걸 다 알았다. 네. 예. 그러면은 예. 본격적으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엘리코 페르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은 이 엘리코 페르미가 물리학의 모든 물리학의 분야,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또 이론과 하셨다면 도대체 실험을 얼마큼 아울러 알고 있었는지 좀 소개해 누구도 주시겠어요? 눈보기 네. 힘든 경지에 이분은 일단 업적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 사람이 보면은 그 20세기 초에 태어나서 20세기 중반에 1954년 우리나라로 치면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죽었죠. 그리고 그 공격을 이야기하려면 대중들이 제일 잘 알 거는 이제 최초의 원자로 만들었고 그 이어서 원자폭탄 만드는 데 기여했고 그다음에 물리학적으로 보면 페르미 디렉트 통계 그다음에 약한 행렬 이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원자력의 아버지다. 네. 원자력 시대의 아버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따가 그 맨해튼 프로젝트 원자폭탄 얘기도 같이 나오는 건가요? 그분 네, 한번 건드려 보죠. 네네. 예. 그리고 페르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어떤 삶을 요약할 수가 예. 있을까요? 예, 우선 궁금한 거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빠르게 요약해서 페르미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페르미의 삶을 보면 1901년부터 1922년까지 로마에서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렇고 거의 대학 졸업하자마자 교수가 돼서 그다음에 한 15년 정도 그 연구를 하면서 뭐 실험에도 그렇고 이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았고 그 업적으로 노벨상 받습니다. 네. 그게 1938년이고 1938년 그 노벨상이 항상 연말에 시상을 하죠. 연말에 시상하자마자 이탈리아로 안 돌아가고 나중에 또 이야기가 그 구구절절 사연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미국으로 갑니다. 네, 딱 보니까 시기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시기죠. 그렇죠. 네. 네, 2차 세계대전 직전이죠. 직전 네. 나치가 나오고 무솔리니 나오고 완전히 급전직하로 세계가 떨어지기 직전이죠. 가자마자 1939년에 들어가는 거. 연쇄핵분열 맨해튼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가 돼요. 연쇄핵분열 만들어내고 이것 때문에 이 핵폭탄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미국 대통령한테 찔러가지고 맨하튼 프로젝트 그러니까 원자폭탄 개발 계획을 띄우고 그래서 1945년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되었고 그 직전에 원자폭탄 떨어지잖아요. 네. 그 떨어지기 한 달 전에 이 원자폭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 사람이 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특히 원자로는 이 사람이 그냥 다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자력 시대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사실 네. 좀 안 좋은 얘기긴 하겠지만 원자폭탄의 아버지이기도 한 분이시네요. 그렇게는 조금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페르미는 물론 굉장히 보수적인 주연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누구라고 한 사람을 그쵸. 꼽을 수가 없죠. 많아서. 오펜하이머 같은 네. 그 프로젝트 책임자를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쟁 시기를 한 6년 만에 이제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내고 그 뒤에 또 한 10년 정도로 시카고 대학에 있으면서 여자들 기르고 그다음에 그 원자폭탄 이후에 그 핵물리학 연구하고 그러다가 53세 아까운 나이에 위암으로 죽습니다. 이게 페르미의 삶의 빨리 요약한 거고요. 예. 그거 보면은 전형적인 그냥 과학자의 삶이네요. 어렸을 때 천재적인 과학적 문물을 보이고 빠르게 연구자가 돼서 그다음에 특별한 연구를 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하는 그 삶을 압축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요. 물리학에 바쳐진 삶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물리학의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네.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모든 것을 알았던 마지막 사람이라는 그 명칭이 붙었던 것이 그 지식의 발전 과정에서 페르미 시대 이후 빅뱅이 일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페르미 시대 이전에는 어떤 과학사적 배경이 있었길래 이런 게 가능했는지 사실 그게 연결어져야지 가능한 거니까요.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방금 이제 페르미 그 삶을 짧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게
그 뭐 이 책하고 무관한 수도 있지만 거대한 그 물리학 그 과학 발전을 이렇게 보면요. 일단 고전 물리학이 근대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화려하게 출발한 거는 그 뉴턴 때부터죠. 1687년 이게 87년인가요? 네. 이게 언제냐면은 그 프린키피아를 발표한 겁니다. 그 1680년에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등장하면서 이제 근대 그렇죠. 물리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 뉴턴이 한 말 중에 자신이 그런 발견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책을 낼 수 있었다는 거 배경에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네. 거인의 이야기부터 같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그 천구의 해전에 관하여 네. 책을 내죠. 코페르니쿠스는 그 성직자였고 천문학은 성직자였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천문학 연구를 그 평생 동안 네. 천문학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 네. 이 아닌 태양 중심설이 더 맞겠다라고 혼자 그냥 연구를 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막 공유하고 근데 이게 그 시대의 어떤 사고방식과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책을 낼 생각이 없었는데 레티쿠스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책 내자고 이건 반드시 내야 된다고 이게 정성 들여 이게 설득을 네. 해서 마지못해 책을 쓰게 됩니다. 책을 쓰게 되고 결국 이 사람 그때 뇌졸중인가 하여튼 굉장히 중증 병이 걸려서 침상에 있으면서 이 책을 받게 돼요. 요때가 또 뭡니까? 구텐베르크. 그렇죠. 그래서, 구텐베르크, 예. 루터 네. 성경 만들고 네. 요때예요. 그래서 한 500권 정도를 아마 책을 낸 것 같은데 이 책이 사실은 뉴턴은 화려하게 출발했다고 하는데 코페르니쿠스는 그냥 조용하게 책 내고 그냥 묻혀버렸어요, 사실. 사실 그래도 그 기록이 남아 있었으니까 후대에게 팔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네. 지연된 폭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건데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건데 이게 또 사연이 있는데 레티쿠스라는 사람이 원고 받아가지고 자기가 못하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오시안더라는 신부한테 이 책을 맡깁니다. 원고를 맡겼는데 거기다가 오시안더가 보니까 이게 감당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당시의 그 종교적 네. 특성상 네. 이게 예. 이 한 장인가 두 장 정도 씁니다. 이거는 현실이라고 실제라기보다 네. 그냥 그 수학적 모델이고 가상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런 골자의 그 서문을 씁니다. 그거 덕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당국에서 별로 태클 안 걸었고 그냥 뭐랄까 천문학 전문가들한테만 조용히 해람되고 이거 뭐 그럴듯하네 뭐 이런 정도의 반응. 미지근하게 묻혔다가 이게 50년쯤 뒤에 누굽니까? 브루노가 사형당한 예, 사람이요. 네. 그 지구 중심설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당국하고 완전히 삐걱거리고 결국 목숨을 내놓죠.